전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장의 변화에 발맞추면서 기존 강대국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항공기와 포병 전력으로 적진을 타격하고 전차를 앞세운 기관무기와 보병들이 전선을 따라 전진하는 식의 전술은 지난 1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과서적으로 행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향상과 IT 기술 발전은 기존의 전술 전개 양상을 뿌리째 흔들고 각국의 군사 분야를 새로운 차원으로 내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모으며 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무기체계의 무인화입니다. 무인정찰기나 무인공격기 등 통칭 드론은 벌써 꽤 오래전부터 군사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가치는 가능성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황을 뒤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보통 드론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는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드론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상전력에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항모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을 전수받은 튀르키예 역시 드론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드론 항모를 이미 진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호크와 프레데터, 리퍼 등으로 본격적인 무인기 시대를 열었던 미국 역시 드론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요란하고 떠들썩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은 드론 무기 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전진하는 중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 역시 유무인복합 체계 멈티 도입을 통해 일종의 드론 모함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LAH는 캐니스터 발사용 드론을 탑재하고 적 목표물에 접근하기에 앞서 우선 드론을 사출한 후 이를 부조종사가 조종하며 정찰 및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장에서 확실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멈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이 함재기가 되는 새로운 개념의 드론 항공모함이 탄생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파일럿이 필요하지 않고 부피도 작은 무인기는 소티 등 항공모함의 운용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항모의 실전적인 운용 단계에서 가장 첨단에 서 있는 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빈자의 공군 드론 개발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는데요. 시리아 내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효용성이 확인된 바이락타르 TB2 이래 다양한 무인기를 도입하면서 활용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라고 할 만한 게 바로 튀르키예의 드론 항모 아나돌루급 상륙함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국제공동개발 프로그램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나돌루급 상륙함에서 운용할 F-35B 도입이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상륙함을 드론 모함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세웠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튀르키예는 첫 번째 자체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를 진수했습니다. TCG 아나돌루함은 전형적인 경항모 스타일입니다. 길이 232m 혹은 32m의 27,000톤급이고 태생이 강습 상륙함이다 보니 약 1개 대병력인 1,400여 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크즐레마, TB3 등 무인기만 최대 80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전투기, 공격 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11,000톤이 더 큰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강습 상륙함이 F-35B 기준 고장 8기를 탑재하는 게 한계임을 감안하면 무려 10배에 이르는 물량인데요. 배수량만 45,000톤이 넘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도 F-35B 기준 22기가량 탑재가 한계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와 F-35B의 공중장악 능력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최소한 물량에서만큼은 튀르키예 TCG 아나돌루가 한 수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벌떼 공격이 드론 운용 전술의 기본이 된 현대전에서 이는 상당한 이점입니다. 쉽게 말해 아나돌루함에서 출격한 80대 무인기 중 10여 대만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다수의 정보 채널에 중국이 드론 항공모함 건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은밀히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국영조선공사 CSSC는 자회사인 후동중화조선소에 대형 드라이도크를 완성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도크에는 초대형 크레인까지 설치되어 있어 당초 공중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대형 강습 상륙함 건조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양안전쟁의 승패가 중국의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만큼 이 추측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습 상륙함이 076형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076형은 중국 당국에서 075형 강습 상륙함에 이어 새롭게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강습 상륙함인데요. 배수량은 4만 톤으로 달라진 게 없지만 전자기식 사출기 퐁칭 이멀스가 탑재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말이 강습 상륙함이지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경항모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중국은 076형과 이멀스를 이용해 자국이 자랑하는 막대한 물량의 무인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 항공모함의 뿌리 깊은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족한 소티를 076형을 동원한 무인 전투기 부대로 메우겠다는 계략입니다. 실제로 양으로만 따졌을 때 이미 중국의 무인기 전력은 미국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용 드론 시장에서 상당한 장악력을 확보했는데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중국은 20종이 넘는 무인기를 개발해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군사용 무인기 수출국입니다. 그중 잘 알려진 기종은 CH-4인데요. 이라크 정부군이 IS가 점령 중이던 라마디를 공격할 때 사용해서 화제가 됐던 기체이기도 합니다. 성능 자체는 최대 상승 고도가 14km 남짓에 비행 범위 2750km 이하, 30에서 40시간 연속 비행으로 절대 좋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 대당 고작 27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은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게다가 다음 개량형인 CH-5는 흔히 중국의 리퍼라고 불릴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역시 중동 국가들 위주로 다수 판매됐습니다. 크기는 CH-4와 별 차이가 없지만 비행 범위는 10,000km까지 확대되었고 최대 60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무인기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방증인데요. 중국의 드론은 2010년대 말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처럼 무인무기가 필수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고 작으며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전에서 이 특징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함정 자체가 초고가의 무기체계인데다 해상이라는 특성상 화물적재를 위한 공간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드론을 함재기로 탑재하면 대량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극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무인기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무인기의 태생적 한계인 항속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드론 항모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2010년 해군 무인항공 및 타격무기 프로그램 집행국을 통해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이 가능한 항공정찰 타격 프로그램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런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드론 항모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적인 항모에 드론을 함재기로 탑재하는 방식의 드론 항모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한 것은 드론 공중항모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카이의 차세대 다목적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 MCX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MCX를 공중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전투기와 교전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MCX 수송기에 탑재해 KF-21과 함께 운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인기의 작전 반경이 대폭 넓어지며 무인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KF-21이 아닌 MCX 수송기가 도맡음으로써 KF-21 파일럿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자기가 아닌 단자형 KF-21로도 멈티 구현이 가능합니다. 현재 KF-21의 로열 윙맨으로는 가오리-X라는 별명을 가진 KUS-FC와 KUS-LW 두 종류의 기체가 개발 중인데요. 두 기체 모두 8,000파운드급 터보 엔진과 아직 KF-21에도 적용되지 않은 스텔스 기술인 컨포멀 안테나, EOTS, 내부 무장창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과 MCX를 중심으로 편성될 무인복합편대는 한국이 중국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하나의 해답인데요.
중국의 전투기 기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5,000대가 넘는 군용기에서 나오는 파괴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여기에 맞서기 위해선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까지 지금에 비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가장 귀하고 육성도 어려운 인력이 파일럿이기에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전투기 전력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전투기는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있으면서도 막상 전투기를 조종할 파일럿이 부족해 조종사 훈련 기간을 50%나 단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하는 AI를 통해 자율비행하고 인명피해도 걱정할 필요 없는 무인기, 그것도 KF-21보다 높은 스텔스성을 가진 무인 전투기라면 중국의 물량 공세를 상대로도 충분히 공역을 지켜내는 게 가능합니다. 카이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보다 멈티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평범하게 전투기 한 대 한 대의 전투력만을 높여서는 중국식 물량 공세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MCX는 무인복합 편대의 중심에서 공중항공모함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공군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쏟아내면서 무인 전투기 편대의 수송과 보급까지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공중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은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현실에서 마주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